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에 요즘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부터 그렇게 준비들을 하셔서 요즘 좀 더 적극적으로 미국 대사관에 이제 마지막 면접을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많습니다. 근데 조금 놀라운 사실은요.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꽤 지금도 사업을 잘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뭔가 잘하고 계시는 분들. 의사분들 같으면은 본인의 병원을 꽤나 잘 운영하고 계시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 사업하시는 분들도 꽤나 본인의 사업을 잘 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많은 분들이 의외로 주변 사람한테 그렇게 소리 소문 내지 않고 조용하게 이민을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왜 이분들은 이렇게 이민을 준비할까라고 여쭤보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장 큰 거는요, 역시 자식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들 말이에요. 나는 한국에서, 정말 나름 그래도 남들이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만큼, 한번 할 거 다 해봤는데, 우리 자식의 미래는 정말 깝깝하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애가 이민을 준비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대체로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좀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40대 후반, 50대 초반, 그 정도 분들. 그러니까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에 그 연령대인 분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뭐 요 정도 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한국에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일할 그 나이잖아요. 한참 일할 나이에 계신 분들이 어느 순간 회의를 이렇게 느끼면서 이게 한국에 이게 미래가 있나 뭐 이런 생각 등등 하면서 그런 분들이 이제 만나면은 그들의 집단 속에서 뭐 의사들은 의사들끼리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많은 대화를 나누잖아요. 또 정보도 공유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민들을 준비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민의 개념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이유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우리가 이민 그러면은 좀 굉장히 거하게 느껴지잖아요. 나 미국으로 이민 간다? 캐나다 이민 간다? 그 왠지 그냥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이민 간다 그러면 이민? 뭔가 큰 사건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민의 개념이 요즘은 그런 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에 사는 사람이 서울로 이사 왔다. 그것도 이민이죠. 어떤 면에서는. 좁은 의미에서는 이민이죠. 사는 지역, 거주 지역을 옮겨와서 사는 거니까. 이주라나 그거는 어쨌든 이주하는 거죠. 그것도 사건은 사건이죠. 지방에서 터전을, 어린 시절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도 다, 대학도 지방에서 나왔다가 직장 관계 때문에 아니면 좀 더 자녀의 그 교육을 위해서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많잖아요. 대치동, 도곡동, 반포 이런 지역에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 처음에는 엄마만 애들 데리고 왔다가 나중에는 엄마 아빠 다 이주해 오는 경우도 있고. 조금 생각을 바꾸면은요. 미국으로 이민 간다, 캐나다로 이민 간다. 그게 삶의 터전을 갖다 이렇게 바꾸는 거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거하고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울에 와서 이렇게 산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대치동이나 이런 서울의 강남의 중심 지역 이런 데 보면은 다 자녀 교육 때문에 주로 이제 이사를 오는 거죠. 오면은 대치동에서 태어나서 대치동에서 살고 그런 사람들 물론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더 각 지방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옮겨와서 그리고 꼭 자녀 교육이 아니라도 지방에서 성공하면 서울에 압구정동에 아파트, 현대 아파트 한 채 사고 똘똘한 한 채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방이 지금 소멸되고 있으니까 지방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서울로 이렇게 이주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맞죠? 예, 지방의 아파트 값도 안 오르고 뭐 여러 가지 뭐 모든 시설도 그렇고 인구가 자꾸 소멸이 되니까. 근데 큰 범주에서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점점 인구도 줄고 그다음에 지금 역사의 흐름 이런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교육이 그러니까 이렇게 삶의 터전을 옮기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 지방 사람이 서울에 와서 산다고 해서 다시 지방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환경이 바뀌면 내가 살던 곳이니까 가면 되지. 그러니까 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적어도 아이들이 공부할 때는 그래도 대도시에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말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 좀 더 이렇게 많은 정보도 있고 그리고 뭔가 좀 기회도 많은 서울로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20대, 30대, 40대 이렇게 한참 일할 때는 한국의 중심지인 서울에 가서 직장도 서울에 많으니까 거기 정말 그 핵심 지역에 가서 살다가 나중에 이제 뭐 은퇴를 하거나 그러면은 여유 있게 지방으로 다시 가서 살 수 있잖아요.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 이민을 간다라는 것이 빠이빠이 코리아 이게 아니고요. 그냥 잠시 삶의 터전을 옮긴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는 것도 이제 내 마음대로 그냥 가서 살면 되잖아요. 예?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나라죠.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사실 전 세계 어디 가서도 한국은 살 수 있거든요. 여권 파워가 굉장히 센 거 아시죠? 우리나라 여권으로 전 세계 어디 가서 살 수 있죠. 그 정도로 한국이 괜찮은 나라입니다. 자유로운 나라고. 그 다음에 뭐 돈도 이렇게 많이 이제 이동이 요즘 그렇잖아요. 뭐 요즘 뭐 주식도 한국 주식 안 하고 뭐 서학개미라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땅에서 한국 돈을 달러로 바꿔서 그래서 그 돈으로 미국의 주식도 투자하고 인도 주식도 투자하고 중국 주식도 투자하고 일본 주식도 투자하고 개인도 그거 다 하잖아요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조금 내려가도 환율이 그만큼 올라가면 메이크업이 되고 또 거꾸로 환율도 그러니까 환차익도 보고 주가도 올라가고 그러면은 뭐 그러면 따따블이지. 그러니까 두 배가 아니라 그만큼 두 개. 그러니까 잘 몰라요. 어쨌든 그런 이유로 이제는 우리가 세계를 이렇게 무대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직장도 직업도 삶의 반경을 이렇게 좀 넓혀서 그게 요즘 그 젊은 성공한 그런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녀 교육이 이분들에게 이민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자녀 교육이 가장 핫 이슈입니다. 예, 가장 큰 이민을 가야 되는 그 명분이죠. 한국 교육이 뭐 어때서 그러냐? 예, 한국 교육은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예, 한국 교육은 우선 첫째, 한국 교육은 지금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국 교육이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정답이 정해져 있고 그 정답을 외워서 시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건 제조업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더 이상 제조업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중국도 이제 뭐 제조업 국가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뭐 완전 더 베트남, 방글라데시, 미얀마 뭐 이런 데가 오히려 제조업 국가지. 한국은 이제 뭐 노동력이 워낙 비싸니까 제조업 국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제조업 국가였죠. 제조업 국가의 특징은 뭐예요? 어떤 설계도를 보고 그 설계도를 이해하고 가장 이 설계도에 정확하게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이제 제조업 국가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설계도가 이게 정답이잖아요. 정답을 보고 가장 정답을 빨리 정확하게 구현해내는 거. 이게 과거의 우리의 교육 방식이었는데 지금도 우리는 그 교육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 설계도를 보고 제품을 만드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설계도 자체를 만들어야 되는 나라거든요. 이해하시죠? 네.
우리나라 교육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안 바뀐다. 언젠가는 바뀌겠죠. 언젠가. 그 언젠가가 적어도 10년 이내에는 바뀌어야 우리 자녀들에 대한 무슨 뭐 미래 계획을 할 거 아니에요. 10년 내에 절대 안 바뀐다. 미안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제가 고민을 해봐도 이게 이렇게 바꿔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카르텔이거든요. 카르텔이야. 그러니까 단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교육이 이게 바뀌려면은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 교육에도 자유가 있어야 돼, 자유. 우리 그 학생들, 학부모는 소비자잖아요. 그리고 공급자는 이제 학교 선생님. 그죠? 그러면은, 소비자가 마음대로 공급자를 택해서 우리가 옷 사듯이, 자동차 사듯이 내 마음대로 학교를 이렇게 택해서 갈 수 있어야지 되는데, 우리 그거 안 되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립학교도 전부 다 뺑뺑이 추첨이잖아요. 그건 진짜 모순이 있어. 그죠? 사립학교를 만드는 주체가 보통 이제 종교재단이죠. 우리는 공립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기도를 하고 밥을 먹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뭐, 만약에 이제 기독교계다 그러면은 밥 먹기 전에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교육시키고 싶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학교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 종교하고 상관없이 뭐 집안이 불교 집안도 그냥 뺑뺑 돌려가지고 기독교 학교 가. 그럼 가서 채플 수업 받아야 되고. 그거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 좀 웃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 그리고 뭐 민사고나 무슨 상상고나 이런 어떤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교육의 이념을 가지고 나는 교육 한번 제대로 뭐 하고 싶다 그래갖고 사실 그렇게 학교를 만들면은 학생 뽑는 자율권도 그들에게 줘야죠. 근데 우리나라는 절대 안 되죠. 그럼 꼭 뒤에 따라 붙는 말이 있죠. 그럼 돈 있는 사람만 그러면은 교육을 받으라고 항상 이거잖아. 안 됩니다. 안 돼. 그러니까 설립자도 자기 자식을 자기 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없어. 이런 모순된, 그러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교육에 자유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대학을 막 갓 졸업한, 그리고 조금 한 3, 4년 경력된 한 뭐 30대 초반의 선생님이 계시고, 은퇴를 앞둔 뭐 55세 이후의 선생님이 계시다. 여러분 자녀를 누가 담임 선생님이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젊은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었으면 좋겠죠. 그 선생님이 애들을 지도해 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그렇게 되면 사실은 프로야구 선수처럼 그런 젊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젊은 선생님이 인기가 좋고 그만큼 학생들 수요가 많으니까 그러면 월급도 더 받아야 돼요. 이 시장의 논리로 따지면.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연봉,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라 그래. 나이가 들면 자동적으로 호봉이 올라가잖아요. 자동적으로 호봉이 올라가는데 누가 열심히 뭐 하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월급 더 받는데 그때가 되면. 응? 그리고 뭐 가만히 있어도 학생 뺑뺑이로 돌려가지고 학교 지정해주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경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자립형 사립학교라든가 뭐 민사고 용인고 이런 학교들이 마음대로 막 설립이 될 수 있고 서로 경쟁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굳이 외국 안 나가도 외국에서 공부한 그 선생님들 하면은 되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대학교 등록금도 아주 오래전부터 동결이 돼갖고 안 풀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 월급도 뭐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자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자유 경쟁을 해야 거기서 발전이 있는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가장 낙후돼 있잖아요. 가장 낙후돼 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 쉽게 얘기하면 우등생이죠. 그 대한민국의 우등생이 세계적으로도 우등생이냐? 전혀 그렇지 않죠. 한국의 우등생은 어떤 사람이에요? 설계도를 보고 가장 설계도에 정확하게 설계도를 잘 이해하고 가장 정확하게 제품을 만들어내는 학생. 그런 학생을 우리 우등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그 서방 국가에서는 우등생은 설계도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우등생이라고 그럽니다. 이해되셨어요? 설계도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우등생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남들이 하지 않는 뭐를 생뚱맞게 한다. 그러면은 혼나죠.
혼나. 이게 정말 많이 불가능하죠. 창의력이 있는 창의력 수업이 한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이게 창의력이잖아요. 그러려면 질문이 많아야 되거든요. 궁금한 걸 질문하고. 이제 선생의 개념이 달라지잖아요. 한국에서는 여전히 선생님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야 외워 이거잖아요. 이건 이렇게 공식으로 빨리빨리 정답에 접근하게 만들고, 아이들이 그거 왜 그래요? 그렇게 질문하면 야 네 생각 중요하지 않아. 그냥 시킨 대로 해. 주로 이거잖아요. 어떤 엉뚱한 생각, 생뚱맞은 생각, 그게 이제 서양에서는 창의력인데, 그런 생각하면 못하게 만들죠. 야 그거 시험에 안 나와. 싹둑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점점 한국의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실한 바보가 됩니다. 성실하긴 해. 시킨 대로 잘하니까. 말 잘 듣는 성실한 바보가 되는 게 한국의 우등생이죠. 제 말 틀리나요? 그러니까 한국 교육은 이건 미래 교육이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노예 교육이야. 시킨 대로 해. 뭐 말이 많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서양 교육은 선생님이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죠. 이제는 선생님은 오케스트라 연주자처럼 각 아이들의 생각을 끌어내서 그거를 좋아하고 이렇게 연주하고, 아이들이 활발하게 자기 생각을 발표하고 끌어내고 마구마구 토론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모더레이터, 그 지휘자 같은 사람, 이게 선생님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식의 전달자죠. 조금 개념이 많이 다르다. 두 번째는 이 교육도 교육이지만은 이제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이 집단 이기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그러니까 크게는 두 가지예요. 크게 한 세 가지. 우선 첫째는 인구 소멸.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생산 인구가 없으니까 한국에 이게 미래가 있겠느냐. 이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답답한 교육 현실. 제가 지금 많이 말씀을 드렸죠. 한국의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지금 미래지향적인 교육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집단 이기주의가 낳은 부작용.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카르텔이 많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 집단주의가 너무 강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 혹시 외국 나가서 렌터카 빌려가지고 운전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내비게이션, 뭐를 하죠? 외국은 거의 어느 나라나 이렇게 가도 내비게이션은 전부 다 구글이죠. 구글 지도입니다. 구글 지도. 일본도 그렇고, 뭐 필리핀도 그렇고, 캐나다, 미국 다 어디 가도 구글 지도를 딱 켜고, 심지어 한글로 이렇게 집어넣어도 됩니다. 뭐 한국 식당, 주변 한국 식당, 뭐 이렇게 치면 쫙 나오죠. 뭐 점수도 나오고, 몇 점. 네. 우리나라에는 구글 지도가 안 됩니다. 그거 아세요? 참, 정말 이상해. 한국은요, 구글 지도가 안 돼요. 전 세계 다 되는데 한국은 안 돼. 한국은, 그게 뭐 군사 정보의 유출? 뭐 그런 이유로, 뭐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구글 지도가 한국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웃기는 나라입니다. 집단 이기주의, 카르텔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한국에는 네이버 지도로 길찾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저 어디 갈 때 네이버 지도로 보통 가시죠? 외국은 처음 다 가면은 길찾기 할 때 구글인데. 그죠? 구글 맵이 한국에서는 통용이 안 돼요. 그 다음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버.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요즘 다 우버 있잖아요. 우버. 미국에는 뭐 리프트인가 하나 하는 것도 있고. 하여간 우버가 있어요. 우버는 약간 전 세계적인 거예요. 한국은 우버가 안 돼요. 한국에 길거리에 가다 보면 택시에 우버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회사 이름이 우버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우버가 아니야. 우버의 본래 개념은 자가용 영업이잖아요. 그게 우버잖아. 그러니까 내가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데 내 차를 가지고 나는 하루에 1시간이든 10분이든 2시간이든 그걸로 영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 그게 우버잖아요. 그 다음에 내 집을 내가 안 쓰니까 다른 사람이 쓰게 하겠다. 뭐 하루 이틀. 그게 뭐예요? 그게 에어비앤비잖아. 근데 이런 공유 경제 시스템이
다른 나라에서는 어지간한 나라에서는 다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버는 일단 안 되고 우리나라에 그 우버라고 돼 있는 건 그건 짝퉁입니다. 그건 진짜 우버가 아닙니다. 그다음 에어비앤비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제대로 안 됩니다. 규제가 워낙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왜 그래요? 우버는 왜 안 돼요? 택시 그 조합에서 뭐 그럼 우리 택시 어떻게 살란 말이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외국인들은 안 그러겠어요? 택시 영향을 받죠. 택시 영업에. 그래서 우버에서 서로 이렇게 어떻게든 협의를 해서 우버에서 이제 돈을 많이 띄어가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버 요금이 뭐 10,000원이다 그러면 아마 한 3,000원 정도는 띄어갈 걸 한 30% 그걸 가지고 뭐 택시 업계를 지원한다거나 어쨌든 서로 이렇게 합의를 해서 우버가 다 돼요. 한국 안 됩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나 그 집단 이기주의 뭘 좀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하는 거. 또 우리나라가 그 노조 엄청 세잖아요. 엄청 세잖아. 그러니까 이 노조 이거를 다 하고 어떻게 기업을 해? 기업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그 얘기는 뭐 너무 정치적으로 가는 얘기니까 굳이 제가 하지 않더라도요. 그러니까 학교도 자립형 무슨 뭐 사립학교가 됐든 내 맘대로 학교를 설립하고 내 맘대로 학생을 뽑을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안 되잖아. 옷은 그렇게 살 수 있죠. 내 맘대로 옷 이렇게 팔 수도 있고 뭐 같은 이런 거라도 뭐 10,000원짜리서부터 100,000원짜리까지 네 맘대로 받아라고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류업계도 굉장히 발전해서 지금은 뭐 메이드 인 이탈리 뭐 못지않게 한국 옷들도 비싸죠. 이런 것들은 다 발전했다고요. 사실 병원도 그래요. 한국 병원도 강남권에 있는 많은 병원들은 의료 수가가 굉장히 비싸죠. 보험이 안 되는 그런 의료 서비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서로 경쟁을 하니까 발전이 되지요. 근데 이런 것을 법으로 너무 제한을 하니까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이유를 찾으니까 발전을 못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 모두가 다 잘 살고 싶어 하죠. 그거야 뭐, 당연하지. 잘 살고 싶어 하면서도 잘 사는 사람 엄청 질투하는 한국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다 무슨 도둑놈이라 그러고, 의사 도둑놈, 뭐, 그 다음 뭐 기업인 도둑놈. 그거 다 도둑놈이라 그러지? 삼성 같은 기업, 현대 이런 대기업이 사실 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거 맞잖아요. 물론 다소의 뭐 오는 과정에서 뭐 부족한 점도 있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는 존경받아야 마땅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것도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거 보면 2세, 3세들이 감옥 들락날락 하면서도 그 삼성 지키는 거 난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워낙 노조들도 세고 그러니까 여기서 기업을 과연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냥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것도 그냥 미국에 가서 자동차 회사 만들고 공장 짓고 다 나가잖아. 다 나가잖아. 한국은 그럼 누가 지킬 거예요? 결국은 부자들을 미워하고 막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또 상속세 전 세계에서 거의 탑이잖아요. 한국하고 일본도 상속세 되게 셉니다. 거의 탑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전을 못하는 거죠. 미국은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상속세 없이 얼마까지 증여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챗GPT 얘기로는 2,760만 달러. 부부가 잘 설계를 하면 2,760만 달러까지 자녀에게 상속세 없이 이렇게 넘겨줄 수 있다. 뭐 챗GPT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충 393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400억 원. 그러니까 최소한 200억 정도는 200억 이상은 자녀에게 상속세 없이 그냥 물려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주마다 조금 다르고 뭐 저 계산법이 복잡하겠지만 그냥 대충 제가 이해했을 때 200억 이상 그 정도는. 그러니까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골드 카드가 500만 달러잖아요. 500만 달러면 71억 원 정도 됩니다. 71억 원을 미국 정부에다 이렇게 주면 너는 영주권 줄게. 미국 영주권자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언뜻 생각하면은 와 71억 원이나 갖다 주고 영주권자가 돼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보통 사람 다 그렇겠죠. 저 같은 사람 당연히 그렇지. 그 돈이 어디 있어. 근데
세계적으로 한국도 그렇고 1,000억 이상 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재산. 그럼 1,000억 되는 사람한테 70억 주면 미국 영주권자 되잖아요. 영주권 그 다음에는 이제 시민권자 되잖아요. 미국 시민권자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영주권자가 되면 한국에 있는 모든 합법적으로 본 재산을 전액을 미국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세금 떼고 필요한 부분은 그럼 다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가져갈 수 있으면 1,000억이라고 치자. 그럼 1,000억을 미국으로 가지고 가. 아직껏 70억 영주권비로 줘. 그럼 나머지 얼마가 남아요? 930억이 남나? 근데 세금 내는 거 생각해 봐요. 상속세. 그게 훨씬 이득이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같이 진짜 부자들은 부자들의 생리를 잘 아나 봐요. 우리 같은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죠. 네. 진짜 부자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그까짓 거 뭐 70억 주고라도 뭐 미국 시민권 준다 그러면 영주권을 받는 것은 곧 시민권을 받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면 뭐 할만하지. 그리고 뭐 한국만 있어요? 중국에 얼마나 부자들 많아요? 정세도 지금 불안한데.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뭐 러시아에도 부자들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500만 달러, 71억 원, 딱 미국에다가 국가에다 대고 자기는 뭐 면허증처럼 미국에 살 수 있는 시민권을 얻는 거. 뭐 일종의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영주권을 이렇게 받으면은 이제 미국 영주권을 얘기하자면 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미국 시민권하고 영주권은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얼추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서 직장도 가질 수 있고 미국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다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물론 70억 주고 내는 뭐 그런 분은 저는 주변에서 못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영주권을 준비하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상속세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렇게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참 깝깝한데 생각해 보면 근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부자들이 자꾸 욕을 먹으니까 그런 걸 이렇게 소리 소문 안 내고 그냥 끼리끼리 그들끼리만 있는 사람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산도 한국에 있는 재산을 뭐 미국이나 또 다른 나라로 이렇게 옮기기도 하고 아이들도 교육을 거기에서 받기도 하고. 근데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게 그렇게 하고 도망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뭐 대구나 뭐 저런 저기 뭐 안동이나 뭐 목포나 이런 지역에서 부를 쌌어. 그런 사람이 거기도 뭐 광주은행도 있고 부산은행도 있고 대구은행도 있잖아요. 근데 대구은행에 있는 걸 서울에 있는 국민은행으로 옮기면은 죄인인가요? 그건 아니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삶의 터전을 이렇게 옮기고 대구은행에도 돈 놔두고 여기 서울의 국민은행에도 돈 놔두고 서울에도 집안채 있고 뭐 대구에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서울이 월등하게 자녀 교육이나 그다음에 뭐 노후라든가 병원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조건이 좋다 그러면 굳이 지방에서 살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경제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냥 자본이 선진국으로 이렇게 자본도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죠? 이쪽이 뭐 이자가 높거나 뭐 환율 이런 거에 따라서 자본도 계속 이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삶의 터전도 그렇게 이동을 하더라. 예, 요즘 그런 트렌드가 있는데 이런 걸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지는 않더라. 왜? 사람들이 미워하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팩트더라. 사실이더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 내가 미국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 그럼 오늘 준비한다고 해갖고 뭐 내년에 바로 영주권자가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을 둔 그런 그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때 자녀를 OSS에다가 맡기시더라.
그렇더라고요. 왜 맡기세요라고 물어보면 미리 서양 교육에,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어린 나이에 영어를 해야만 영어가 되기 때문에 이 영주권이 언제 나올지 정확히 모르니까 일단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일단 너는 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라. 영어를 공부하고 있어라. 그래서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미리 OSS에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양식 교육에 조금 익숙해지라고. 서양식 교육은 대표적으로 질문이 많은 교육이죠. 그리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질문도 하고 생각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럼 자꾸 선생님들이 막아요. 공부 방해하지 말라고. 진도 나가야 된다고. 이건 이제 한국식 교육이고, 이제 서양식 교육에서는 자기 생각을 발표하고 이런 서양식 교육이 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서양식 문화에 익숙해 있지 않으면 이민을 가고 나서도 그때 바로 적응이 안 되니까 아이들을 먼저 이렇게 서양 교육에 익숙해지고 영어도 좀 익숙해지고, 또 OSS에 유명한 게 자기주도 학습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에도 조금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미리 이렇게 OSS에 보내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더라. 최근에 그 1년간 LA 얼바인 쪽에 그 1년살이로 그 부부가 한국에서 의사신데 1년간 병원을 접었어요. 접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도 바람 좀 쐬자. 이민을 가기 전에 한번 외국 생활을 해보자. 그래서 1년간 미국살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떠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그 전에 초등학교 아이를 2명을 OSS에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1년 반 하고 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갔는데 놀랍게도 아이들이 가서 바로 적응을 하고 외국에서 온 애들 가운데 가장 영어 실력이 좋고 영어도 잘하고 완전 현지 적응이 뭐 그냥 뭐 일주일 만에 끝!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미래에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OSS에 꼭 아이들을 보내는 게 정답인 것 같다라고 어찌나 이야기를 하시든지 정말 저는 고마웠습니다. 꼭 이민이 아니더라도 초등학교 시절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꼭 뭐 이민을 다 가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또 갈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이민을 가야 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는 그거잖아요. 유연한 사고, 그리고 또 언어 능력, 영어 능력, 그다음에 자기주도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자기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능력을 어렸을 때부터 갖게 되는 거. 이거 이제 OSS 교육이 늘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아주 중심에 있는 거거든요. OSS 교육의 중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교육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자기주도 학습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스스로 뭐를 하게끔 하는 거 이런 게 익숙해지게 만드는 것은 꼭 이민과 관계 없더라도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더라. 얘기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요즘 그 학부모 상담을 하면서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그 사회의 트렌드에 대해서 이런 경향들이 있더라. 오늘 한마디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의 여건에 따라서 여러분은 자녀의 미래를 어떤 식으로 부모된 입장에서 한번 설계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